자, 반갑습니다. 에, 오늘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아무 이야기, 너무 밋밋하니까 아무 이야기, 또 우리나라 음식의 어원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비. 여러분 집에서 다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굴비라는 거 있죠. 그 굴비는 원래 그 조기에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먹어보면 약간 짭짤해가지고 그 밥 반찬으로 매우 그 인기가 많죠. 그런 생선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굴비는 서해안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원래 이 굴비라는 음식의 그 어원은 고려 중기 시대의 그 문신이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네요. 이자겸이가 그 권력 다툼에서 이제 밀려나 가지고 우리 고장 전라남도에 있는 영광 지방으로 유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그 법성포라는 곳에 와서 외생활을 하면서 이 법성포에서 난 조기를 맛을 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굴하게 나는 살지 않겠다. 비록 이 유배를 왔지만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 진상품의 굴비, 즉 비굴이라는 말에 바꿔서 글자를 바꿔서 굴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본인은 기양을 와가지고 자신의 뜻만큼은 굽히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런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굴비, 즉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의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연구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이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수능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를 보통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면접법. 그런데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주로 양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반면에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쪽 다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먼저 그 질문지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법은 우리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조사 내용을 우리가 질문지로 먼저 만들죠.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답변을 표시하거나 쓰게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화가 그럼 무슨 말인지 이거 여러분들 꼭 밑줄 그어놓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조화가 무슨 뜻인지. 자, 여기에 구조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일정하게 어떤 체계를 갖추거나 조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동일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이 특정사에다 답변을 모으죠. 다 모아 가지고 있을 수치화, 전부 모아 가지고 통계 자료를 내 가지고 양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이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똑같은 우리가 질문지를 대개 활용한다라는 얘기죠. 장점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지법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학교 급식에 대한 그 설문조사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그러면 똑같이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문항에 답변하고 대답하는 것. 이런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가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생각을 쉽게 넣을 수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되니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즉 연구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를 개입을 많이 못한다는 것이죠.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지법의 단점은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 즉 문맹자에게는 실시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올 때는 문맹자는 전혀 불가능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질문지를 옆에서 읽어주고 하면은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맹자한테는 좀 곤란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제 단점 중에 또 하나가 회수율이 낮을 때, 여러분 질문지를 줬는데 여러분도 질문에 답변을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질문지 해수율이 낮을 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우리 반 학급 전체 한 25명에게 여러분은 사회문화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양혜권 쌤의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겠는데 한 명의 학생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한 명 학생의 답변이 우리 여러분 모든 학생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 좀 약간 난감한 경우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강의니까 당연히 최고로 뛰어나고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지만 선생님이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수율이 낮아져 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지법의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 질문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질문지를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같이 하다가 작년에
2019학년도에 그 6월 모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 이 평가 문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정답률이 쌤이 가르치는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왔던 문제가 이 질문지 작성법 중에 유의점을 물어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좀 전혀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다 한번 나와가지고 난감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봅시다. 첫째, 질문지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능해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밝히고 하라고 그러면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 조금 어렵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지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후 내용에 연구자의 가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답변을 유도하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연구자의 의도대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건 그야말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자, 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두십시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상호 배타적. 상호 배타적. 이게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로 이 답안지가 우리가 보통 질문지는 대체로 이 객관식 형태 뭐 3가지,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답이 1번도 되고 4번도 되고 중복된다거나 또는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 질문지를 모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상호 배타적이란 말은 딱 하나만 정답을 하나만 원하는 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질문지에 답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경우고 간에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는 있어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포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든지 하다못해 내가 원하는 답이 없음이라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답지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 하나의 정보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만 물어봐야지 한 질문에 2가지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해석할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또는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이거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은 하나의 정보만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중지를 눌러야 되니까 선생님이 항상 오른쪽 위에 중지 버튼을 보느라고 시선이 그리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항상 끝날 때쯤 되면은 선생님 눈 시선이 위로 향하고 있지요. 자, 양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2번째 방법 중 하나가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험법은 그 어떤 인위적인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보통 실험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법은 크게 2 집단으로 일단 나누지요. 실험 집단과 어떤 처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제 집단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의 결과와 실험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장점은 가설 검증을 통해 법칙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변이를 중간에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실험법의 단점은 사실은 독립 변수 외의 다른 변수 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어렵다. 주로 그 실험법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을 인간들이 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험이 꼭 좋은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것이면 좋겠지만은 어떤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랄지 어떤 또 그 유전적으로 나오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즉 연구윤리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또 설령 그걸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함부로 결과를 공표한다거나 이럴 때도 참 난감하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법의 일반적 그 모형을 보면은 그게 이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죠. 실험 집단은 그러니까 어떤 처치를 하고 실험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은 그야말로 통제된 상태에서 결과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실험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통제 집단은 독립변인을 통제를 하고 실험 집단에는 독립변인을 처치를 해가지고 그 결과 종속변인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실험법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변수 인과관계 속에서 그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독립변이죠. 그리고 종속변이는 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하는 변수,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실험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적 연구에서 세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문헌 연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쪽 모두 다 가능한 연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니까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문헌이죠. 역사적 문헌, 신문 자료, 통계 자료, 일기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서 2차 자료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차 자료라고 이렇게 나왔죠. 2차 자료. 이런 2차 자료가 무슨 말이냐?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자료 그랬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1차 자료가 있겠죠. 그럼 1차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겠어요? 옳습니다. 맞아요.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집해 가지고 최초로 분석했거나 최초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로 문헌 연구법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자료, 그러니까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좋은 점은
기존 연구의 동향성 파악에 유리하다.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을 어떻게 됐는가 파악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도 당연히 절약되겠죠.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시 공간 무슨 말이죠? 이미 뭐 1300년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가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볼 수 없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초월해 가지고 이미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런 문헌 연구법도 사실은 이 문헌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면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해석하고 기존의 문헌 자료를 해석하면서 나의 생각, 지금 연구자의 생각, 개인적 생각,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내가 이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평가를 해버리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1차 자료를 만들었을 때의 그 자료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과 질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즉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 연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하는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까지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으나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충분한 학습량이 되어서 오늘은 1차로 양적 연구 방법, 즉 질문지법, 실험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화이팅! 자, 내일도 또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안녕!